1년 중 가장 더운 오후, 에어컨이 최대 전류를 소모하고 전기 계량기가 가장 빠르게 돌아갈 때 햇빛 아래 놓인 단순한 벽돌 굴뚝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속하고 있죠. 밖이 더워질수록 더 열심히 작동합니다. 모터도, 냉매도, 전기 요금도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굴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조건이 이 시스템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훌륭한 패시브 시스템을 그저 보기 좋은 온풍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설계 실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 이어질 텐데 이는 여러분이 집의 모든 벽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간직해 둘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 오후, 집에서 가장 더운 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열기가 빠져나갈 수 없어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의 집이 열이 이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7월, 집의 남쪽에 있는 방을 상상해 보세요. 벽은 오전 8시부터 복사열을 흡수해 왔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한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오후 3시가 되면 그늘지지 않은 어두운 벽의 표면 온도는 섭씨 71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단순히 따뜻한 수준을 넘어 마땅히 갈 곳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압력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실링팬은 그 공기를 이리저리 휘저을 뿐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열은 건물 외피 안에 머물며 오후 내내 층층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적이 외부 온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흡수한 열을 배출하지 못하는 건물의 무능력이 진짜 적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나면 해결책은 더 이상 어떤 기기가 아니라 배수구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더운 방을 살펴보고 그곳의 높은 위치의 통풍구, 개폐 가능한 천장창, 혹은 어떤 형태의 배기 통로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관찰 하나만으로도 전기 요금 고지서보다 여러분의 냉방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쉴 수 없는 집은 항상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정교한 패시브 냉방 시스템은 기후 과학자들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략 0년 전 여름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45도에 달하는 한국의 한 지역에서 작업하던 한국의 전통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전통 바람탑이었는데 이는 질량이 큰 진흙 벽돌로 지어져 지붕 위로 4.5m에서 10m까지 솟아있는 탑이었습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정밀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죠. 탑의 높이는 지면의 그늘진 앞마당과 햇빛에 달궈진 탑 꼭대기 사이에 압력 차이를 만들어 생활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끌어당겼습니다. 많은 탑들이 지하수로와 짝을 이루어 들어오는 공기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원한 물 위를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1897년 대한의학회지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열굴뚝이 설치된 한국의 병동에서는 열병이 유행할 때 지속적인 공기 순환 덕분에 사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의학이 아니라 물리학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 바람탑의 지붕선 기하학을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벽의 진짜 용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0년 전 벽은 이미 하나의 기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뜨거운 공기를 유용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집안 전체로 의미 있는 양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빠르게 말입니다. 그 답은 단순히 온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들이 부력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온도 차이와 굴뚝 높이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흡입구와 뜨거운 공기 배출구 사이의 수직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압력 차이는 더 강해지고 공기는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2003년 건축과 환경저널에 발표된 한국연구진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양열 굴뚝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굴뚝 높이 및 유리 면적에 따른 공기 흐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높이 2m, 흡수 면적 1제곱미터의 굴뚝은 일반적인 여름철 일사 조건에서 시간당 약 100세제곱미터의 공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높이를 6m로 늘리면 그 수치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설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소는 유리의 종류나 흡수판의 색상이 아닙니다. 바로 수직 높이입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집기가 좁아지더라도 가장 높은 남향벽을 우선시하세요. 높이는 곧 굴뚝의 엔진 배기량과 같습니다. 굴뚝 자체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며 이 지점이 바로 대부분의 DIY 제작이 소리 없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태양열 굴뚝은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끌어들일지는 전적으로 흡입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흡입구가 굴뚝과 같이 햇볕에 달궈진 남향벽에 있다면 들어오는 공기는 이미 따뜻한 상태일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이동시키는 정교한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냉방 효과는 무너지고 맙니다. 흡입구는 구조물에서 가장 낮고 그늘진 곳, 즉 지면 높이의 북향 통풍구나 일정한 지열을 이용해 들어오는 공기를 미리 식혀주는 땅속에 묻힌 파이프 지중관에 위치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8m 깊이에서 대한민국 전역의 지면 온도는 연중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깊이에 15m 길이로 묻힌 15cm 파이프는 굴뚝이 공기를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지면 온도에 가깝게 미리 식혀진 공기를 전달합니다. 굴뚝은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지중관은 끌려 들어오는 공기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반쪽짜리 시스템이 됩니다. 가장 시원하고 그늘진 북향의 지면벽을 먼저 찾으세요. 굴뚝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설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냉기 공급원 없는 흡입은 그저 따뜻한 공기를 더 빨리 이동시킬 뿐입니다. 일반적인 중앙 냉난방 시스템은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실내 공기를 재순환하고 걸러내고 식힌 다음 다시 밀어냅니다. 2021년에 업데이트된 한국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내 공기는 외부 공기보다 2배에서 5배 더 오염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습기를 머금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공기를 재순환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재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전용 신선한 공기 흡입구를 갖춘 올바르게 설계된 태양열 굴뚝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밖으로 배출합니다. 2008년 태양에너지 저널에서 대구의 태양열 굴뚝을 테스트한 한국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가 적용된 주택의 한국 건축 기준 최소 환기 횟수인 시간당 0.35회에 비해 여름철 햇빛 아래에서 시간당 3회에서 10회의 실내 공기 교체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알레르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또는 만성적인 답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기후에서는 외부 공기를 들여오는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습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패시브 환기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여름철 평균 이슬점 온도를 확인하세요. 이슬점이 섭씨 15도를 넘어가면 보조 제습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쁜 공기를 더 빨리 재순환시키는 것은 냉방과 다릅니다. 2019년에 한 집주인이 자신의 패시브 하우스 블로그에 벽면 부착형 태양열 굴뚝 개조 과정을 기록하며 경상남도 밀양의 여름 내내 기온을 측정했습니다. 그의 설정은 2제곱미터 크기의 유리 남양 벽면 수집기, 15cm 벽면 통풍구 2개, 그리고 그늘진 북쪽 바닥 흡입구였습니다. 섭씨 38도가 넘는 날씨에도 그의 거실은 기계식 냉방 없이 섭씨 24도에서 27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비용은 자재비 약 44만 원과 2번의 주말 동안의 노동력이 전부였습니다. 흐린 날에는 굴뚝의 기여도가 거의 0으로 떨어졌는데 이 세부 사항은 사람들이 그의 결과를 공유할 때 대부분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역의 기후가 핵심이었습니다. 밀양의 6월 여름 이슬점은 섭씨 2도를 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유입된 외부 공기는 지면에서 진정으로 건조하고 시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점이 정기적으로 섭씨 21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제주도의 여름이었다면 동일한 시스템의 성능은 눈에 띄게 나빴을 것입니다. 끌어들이는 외부 공기가 이미 열기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다만 성능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벽에 구멍을 뚫기 전에 서울대학교 에너지 설계 도구 그룹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구인 기후 컨설턴트를 통해 여러분의 지역을 검색하여 해당 지역의 일사량과 습도 프로필이 패시브 굴뚝에 실제로 적합한지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기후에서의 올바른 도구는 결국 잘못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집과 열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면 더 진행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4개의 섹션부터는 진정으로 실용적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흔한 설계 실수, 건축 법규가 이 기술에 거부감을 갖는 진짜 이유, 최고의 현대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적 결정으로서 패시브 설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다룰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가장 값비싼 패시브 냉방 실수를 유발하는 오해입니다. 햇빛이 더 많다고 해서 항상 더 많이 냉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수판의 온도가 섭씨 약 60도를 넘어서면 일반 유리는 열을 가두지 못하고 굴뚝 안으로 다시 열을 방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열 재방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점에 굴뚝이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파장 선택적 유리, 즉 태양광 투과 유리 90% 이상인 저철분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유리는 단파장 태양 복사는 안으로 통과시키면서 다시 빠져나가려는 장파장 열은 차단합니다. 2010년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리뷰에 실린 한국 연구원들의 논문에 따르면 일반 플로트 유리를 사용한 굴뚝은 일사량이 높을 때 공기 흐름이 정체된 반면 저방사 유리를 사용한 굴뚝은 공기 흐름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공기 흐름의 차이는 약 30%였습니다. 이 차이는 가장 더운 날에 제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을 멈춰버리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건축 예산을 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철분 유리에 먼저 투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작동하는 굴뚝과 값비싼 벽 장식을 구분짓는 유일한 구성 요소입니다. 잘못된 유리는 가장 일조량이 좋은 날에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왜 건축 법규는 패시브 시스템에 거부감을 가질까요?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좀 더 조용한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기계적으로 검증되고 고정된 공기 흐름 속도를 통해 환기 규정 준수 여부를 정의하는 한국산업표준 환기 규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굴뚝의 출력은 구름의 양, 계절, 바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정된 풍량 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법규 승인을 받기 위한 항목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성과 기반의 패시브 시스템과 설치된 기기의 사양을 중심으로 구축된 법규 체계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검사관은 여러분의 패시브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내든 상관없이 기계적인 백업 장치를 요구합니다. 결국 두 가지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주택 건축의 패시브 냉방 장벽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의 경직성과 검사관의 생소함이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비재무적 장애물 두 가지로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패시브 시스템을 기본으로 설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작은 기계식 장치를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 태양열 굴뚝을 기계적 보조를 받는 건축학적 환기 기능으로 설명하세요. 그런 식의 표현은 전체 재설계를 촉발하지 않고도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법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패시브 냉방 설정은 태양열 굴뚝 단독, 지중관 단독 또는 추결체 단독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합하여 각 요소가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굴뚝은 지속적인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지중관은 들어오는 공기를 미리 식혀줍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다짐 흙, 진흙 벽돌과 같은 추결체는 낮 동안의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천천히 방출하여 24시간 전체 주기에 걸쳐 실내 온도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에 완공된 대한민국의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가 바로 이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최고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38도를 넘는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운영 시즌의 대부분 동안 기계식 냉방 없이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입주 후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크기의 일반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건물보다 에너지를 70%나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냉방만이 아니라 전체 건물 운영을 포함한 것입니다. 회의적인 시공업체에게 이 방식을 제안할 때는 이 지리산 센터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세요. 이는 문서화가 완벽히 되어 있고 공공자금으로 지어졌으며 20년 이상의 성능 데이터를 보유한 건축물입니다. 세 가지 패시브 시스템이 결합되면 그중 어느 하나만 있을 때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더 나은 장비, 더 똑똑한 압축기, 더 큰 배터리, 최신 기기를 구매하여 이루는 에너지 독립의 형태가 있고 애초에 장비를 덜 필요로 함으로써 이루는 에너지 독립의 형태가 있습니다. 태양열 굴뚝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하며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연평균 5.4% 상승했으며 냉방은 전체 가구 에너지 사용량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여기 전체적인 대화의 틀을 바꾸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DIY 태양열 굴뚝은 4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고 운영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비용이 6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 여기에 냉방 시즌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의 전기 요금과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됩니다. 15년 동안 기계식 시스템의 실제 비용은 단순히 구매 가격이 아니라 구매 가격에 15년 동안의 전기 요금 인상분이 복리로 더해진 금액입니다. 패시브 시스템의 15년 비용은 오로지 초기 건축 비용뿐입니다. 패시브 개조가 너무 비싸다고 지레짐작하기 전에 현재 사용 중인 냉방 시스템의 15년 총 소유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필요로 하고 덜 지불하는 것, 그것이 전체 전략입니다. 태양열 굴뚝은 결코 변하지 않는 물리학의 법칙을 활용하여 작동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저기압은 끌어당기며 높이는 이 두 가지를 증폭시킵니다. 이 원리를 그늘진 찬 공기 흡입구, 알맞은 유리, 그리고 온도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추결체와 결합하면 날이 더워질수록 성능이 강해지면서도 운영비는 전혀 들지 않는 냉방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습도, 흐린 기후, 법규와의 마찰 등은 모두 솔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는 밀양에서 지리산까지의 성능 데이터가 보여주듯 그 효과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입니다. 이러한 집 전체를 아우르는 사고방식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움직이는 부품이나 연료 없이 태양열 굴뚝이 여름 냉방에 하는 역할을 겨울 난방에 동일하게 수행하는 남향 추결 패널인 트롬베 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공학적 논리는 동일합니다. 계절적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조언이 아니며 필요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